충주 지역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목차는 크게 머릿말과 맺은말을 제외하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략적 가치, 그리고 지역 위상, 그리고 이제 충주 산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자는 수가 없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몽골이 1231년부터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의 무신 정권은 1232년부터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산성,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곳에는 이제 해도, 섬으로 입보, 즉 들어가서 지키게 함으로써 장기간 약 30년의 기간 동안 항전태세를 고수하게 됩니다. 몽골군이 이제 기마 전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몽골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몽골군의 어떤 기마 병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술로서 이제 산성과 해도로 피해서 장기간 싸우는 그런 청야 전술을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몽골군은 이 고려 전국을 유린하면서 강화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무신 정권의 항복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와 몽골의 전략 전술로 인해 고려 각지의 주민들은 이제 생존을 걸고 특히 이제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전투, 이제 전국 각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충주 지역이 갖는 이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전투의 빈도라든지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층민 중심의 항전, 즉 양반들은 도망가는데 이 기층민들, 일반 백성들이라든지 또는 노비들이 열심히 맞서 싸우는 그러한 어떤 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몽골군의 파상 공세를 70여일간 막아내는 그러한 이런 극적인 서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충주 지역의 대몽항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연구 성과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 연구하신 분들, 특히 충주 지역에서 연구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 성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발표의 목적은 이제 대몽항쟁에서 충주 지역이 지닌 전략적 가치, 그리고 그로 인한 위상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충주 지역의 대몽항전과 관련해서 꼭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충주 산성의 위치입니다. 이 충주 산성에서 몽골군을 극적으로 막아내는데 과연 그 충주 산성이 어디인가를 놓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기회가 기회인 만큼 저 말고도 아마 저 다음에 발표하시는 두 분 역시 각각 이제 충주 산성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충주 산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2장의 내용인데요. 몽골의 침입 양상과 충주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몽골의 침입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편의상 6차, 9차, 11차 이렇게 여러 회차로 나누어서 그 침입 양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 발표하실 강정황 선생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는 이제 다만 편의상 예전부터 써왔던 6차 구분에 의해서 이 몽골의 침입 양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6차에 대한 이 대략적인 양상은 이제 발표집에도 있는데요. 일단 1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31년 8월에 이제 몽골 원수 사르타이, 이제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이제 살레탑인데요. 살레탑을 지휘관으로 하는 몽골군이 고려의 서북계 지역을 건너서 개경 지역까지 이제 파상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르게 되면 이제 충주 지역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몽골군을 격퇴한 사람들은 이 충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주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 몽골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원래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당시에 충주의 수령은 부사 우종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이 개경에서 판관 유홍익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은 충주를 다스리는데 서로 견해가 맞지 않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각각 부사 우종주의 경우에는 양반별초라고 하는 양반들로 구성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판관 유홍익은 그보다는 신분이 낮은 노군, 즉 노비들과 잡류, 관청에서 심부름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각각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몽골군이 이때 충주에 당도했을 때 이 부사 우종주와 그가 거느리는 양반별초, 그리고 판관 유홍익은 모두 달아나고 맙니다. 그래서 충주 지역에는 몽골군을 맞이했을 때 노군과 잡류 별초만이 남게 되고, 이 노군과 잡류 별초가 결국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몽골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의 제1차 침략을 충주 지역이 막아내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앞에 몽골이 총 6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데 1차와 5차, 6차에서는 충주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에는 전투가 없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1차 침입에서 노군과 잡류별초가 몽골군을 격퇴한 뒤에 전쟁이 끝난 상황이죠. 이 노군들이, 즉 충주 지역의 관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1232년 1월에 몽골군이 물러나자마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충주의 수령이었던 부사 우종주가 전쟁이 끝나자 충주 지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그릇을 점검을 해보는데 은그릇이 몇 개 비어요. 자, 이때 충주를 지키고 있던 것은 노군이었으니까 노군들에게 추궁을 합니다. 근데 노군들은 이 없어진 은기를 자기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몽골군이 약탈해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배층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즉 향리들의 우두머리인 호장, 광립 등이 이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은밀히 모의하다가 이 비밀이 노군들에게 새어나가는 바람에 노군들이 먼저 손을 써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충주 노군 또는 충주 관노의 반란인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처음에 이걸 많이 달랩니다. 이 관노들을 달래서 이 반란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8개월, 거의 만 8개월 동안 이 반란이 지속이 됩니다. 반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중앙에서는 결국 진압군이 출동을 해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노군들이 겁을 먹고서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죽여서 바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몽골의 2차, 3차, 4차 침입에서는, 자, 2차 침입에서는 대구 부인사에 대장경판이 소실된 바가 있고요. 제3차 침입에서는 그 유명한 경주의 황룡사탑이 소실이 됩니다. 또 4차 침입에서는 경주에서 역시 또 몽골군을 격퇴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2차, 3차, 4차 모두 경상도 지역에서 몽골군과 싸웠다는, 또는 몽골군이 침입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몽골군들이 어떻게 해서 경상도 지역을 가게 됐느냐? 바로 기존 연구에서는 충주를 지나서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충주를 지나가는데 왜 충주에서는 2차, 3차, 4차
즉 3번에 걸친 침입 동안 한 차례의 싸움도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자, 그에 대한 이유를 저는 이 충주 관노의 난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충주 관노의 난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 관노들이 이 지역의 유력자에게 평소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 유력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숨겨주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자, 거꾸로 이 반란이 진압될 때는 이 노군 중에서 용맹하고 건장한 자들, 1차 침입에서 몽골군을 막아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다 달아나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주 지역에서는 이 반란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인명 손실이 있었고 제1차 침입에서 몽골군을 물리친 기저병력이, 즉 가장 주력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군별초가 사실상 와해되었기 때문에 2차, 3차, 4차에서 적극적으로 항전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주 지역 대몽항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5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차 침입에서는 이 몽골 원수 야굴이 직접 이끄는 주력 부대가 지금의 철원인 동주, 춘천인 춘주, 양평인 양근, 그리고 충주의 천룡상성까지 차례대로 이제 점령을 해옵니다. 즉 5차 침입의 주력 부대가 파죽지세로 이제 충주로 이제 몰려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히 천룡산성을 점령한 뒤에 곧바로 충주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때 충주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중앙에서 파견된 낭장 방호별관 김윤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김윤우가 관노의 장적을 불태우고 소와 말을 나누어 주면서 신분 상관없이 다 같이 힘써 싸우자라는 식으로 항전을 독려하면서 결국 70일간을 버티게 되고, 이 몽골군은 충주성이 함락되지 않자 결국에는 이 고려에서 아예 철수하고 맙니다. 자, 제5차 침입에 이 충주 지역의 큰 역할은 경상도 지역을 침입을 저지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다음이 6차인데요. 6차에서는 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몽골군이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충주를 경유하였고 충주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5차에서는 그렇게 했죠. 근데 6차에서는 주력 부대가 충주를 함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하해서 경상도 지역인 상주로 곧장 선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즉 충주가 점령되지 않자 충주를 그냥 버려둔 채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충주 지역에서는 주요 길목,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의 하늘제죠. 계림령, 고려시대에는 이제 대원령이라고 불렸는데요. 미륵 대원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원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원령 같은 주요 길목에서 몽골군이 이동할 때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 충주성으로 직접 오지 않는 선회하는 몽골군을 주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죠. 이 1255년 대원령에서 몽골군이 1000여 명이 격살이 됩니다. 이때 차라대가 이끌고 온 주력 부대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이 바로 지금의 하늘제에서 충주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격살당하는 상당한 정과인데요. 그렇게 조명을 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몽골군의 이런 변화한 전략에 맞춰서 충주 지역에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몽골군은 1256년에 아예 충주성을 도륙내버립니다. 아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충주성을 점령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 역시 기존 전략을 고수하면서 지금의 박달제, 박달현에서 몽골군을 매복하는 방식, 즉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요 길목에서 몽골군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6차 침입에서는 이제 몽골군의 전략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몽항쟁 전체 구도에서 충주 지역을 둘러싼 어떤 전략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검토해 봤고요.
그러면 이 제6차까지 6차례에 걸친 대몽항쟁에서 충주 지역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충주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이죠. 충주는 일단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 백두대간을 등지면서 경상도 지역을 오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기록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남방에 목구멍을 쥐고 있는 땅이다라고 충주를 평가했고, 홍기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원은 충주죠. 남북의 요충으로서 경상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충주 지역을 꼭 지나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고려시대의 여권 제도를 보면, 이제 국가의 교통망이죠. 여권 제도를 보면, 이 개경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두 큰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건데요. 이제 광주도하고 평구도가 있습니다. 광주도는 이제 용인 지역에서 이제 충주 남쪽에 있는 단월 지역을 거쳐서 대원령을 거쳐 상주로 가는 길이고요. 평구도는 원주 지역에서 내려와서 중령을 거쳐서 안동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두 길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충주였습니다. 충주는 그만큼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주요 교통로인 이 대원령과 중령의 교차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고개를 넘게 되면 이제 충주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요. 뭐 교통으로 중요하자고 하면 이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만, 실제로 몽골군이 광주 지역을 공략할 때 광주 지역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그대로 남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이제 광주를 꼭 경유하지 않더라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충주 지역은 좀 다릅니다. 충주 지역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높은 산줄기를 이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회를 하려고 해도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 지역을 꼭 거쳐야 됐기 때문에 충주 지역에서 몽골군이 상당히 많은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중앙에 있는 충주 지역에 이제 전투가 벌어진 상황인데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충주 지역의 입지 조건이 이 몽골군에게 있어서는 꼭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충주 지역의 지형 조건입니다. 아까는 입지 조건이었고요. 한반도 전체에서의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충주가 갖는 지형 조건인데요. 배후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있죠. 뭐 흔히 배산임수라고 말을 합니다만, 유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지리지인 동국여지지에서 요해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충주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강이 만나면서 이루어진 충적 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계곡이 많고 또 이 고갯길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이용해서 이러한 길이 모이는 곳이 충주이기도 하고, 충주를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좁은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서 금당엽이라든지, 지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원령, 박달현 같은 곳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충주 지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몽항쟁 기간에 충주 지역의 위상이 어떠했느냐인데요. 대몽항쟁기의 승첩에 대한 지역 단위의 포상, 즉 읍격 상승, 지금으로 말하면 면에서 읍으로 올려준다든지 또는 읍에서 시로 올려준다든지 그 읍격을 이제 올려주는 것인데요. 대몽항쟁기의 승리로 인한 지역 단위의 포상, 즉 읍격이 올라가는 건 총 4건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건이 바로 충주입니다. 이제 2번 여기 처인부곡이 이제 처인년이 되고, 죄송합니다. 여기 5회차 보시면 충주목이 구건경이 되고요. 6회차에서는 다인철수가 이간현으로 이제 승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주목이 이제 구건경으로 승격하는 의의는 무엇이냐?
1253년에 야굴둥이 침입했을 때 이걸 격퇴함으로써 70여일간 항전에서 격퇴함으로써 경상도 진입을 저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공로를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 1253년 전투 이후에 이듬해 1253년 12월에 왕이 산천의 신령들에게, 즉 산신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몽골군에게 맞서 싸울 때 실력을 빌려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제문을 보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인데요. 당시에 충주성이 함락되었다면 그 밖에 여러 작은 성들도 바람에 풀이 쓰러지듯 반드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지킬 수가 있었고 끝내 만세의 전할공을 이루었다. 이게 단순한 공적이 아니라는 거죠.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고려 정부에서는 이 충주 전투의 승리가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충주목을 국원경으로 승격을 시켜주는데요. 위에 있는 도표는 이제 고려시대에 지방기구에 대한 일종의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등급인데요. 충주는 목이었기 때문에, 즉 3품 이상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방기구 가운데서는 최상위 측에 속한 개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고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충주목 개수관의 범위에는 직할 범위로서는 지금의 괴산이라든지 음성, 청풍 지역이 들어가고요. 또 원주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원주 밑에 있던 지역이 이제 영월이라든지 제천, 평창, 여주 이런 지역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대표하는 고을이 바로 충주였습니다. 자, 충주는 그러한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경도부 목은 솔직히 이제 등급이 같으니까 얼핏 보면 같은 등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서에서는 충주 목을 올려서 즉 국원경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을 승격시켜서 경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경은 도어부나 목과 비교해서 공간 구조라든지 경관, 관사, 의례, 신앙 등에서 이 위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목이 국원경으로 승격이 된 것인데요. 1254년에 승격이 되었지만 뒤에 어느 시기인가 다시 충주목으로 되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1283년, 1286년에 국원경이 아니라 충주목 부사, 판관이 임명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30년 뒤죠. 얼마 안 된, 즉 국원경 승격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충주목으로 다시 복귀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충주목에서 국원경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질적 변화가 있었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도 짧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같은 목급으로 광주목이 있습니다. 광주목의 경우에는 제1차와 제2차 침입에서 몽골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로 인한 공으로서 이 광주목의 주민들의 요역,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충주 지역의 위상이 다른 고을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인철수인데요. 다인철수는 이간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1254년 9월 전투의 승리에 대한 포상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다인철수에서 어떻게 전투가 벌어졌는지 또는 정확히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다인철수가 승격된 이간현은 조선시대에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충주목이 국원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충주목으로 되었지만 이간현은 조선시대에도 유지가 돼요. 다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있었는데요. 자, 제2차 침입에서 이 몽골군 원수였던 사르타이, 살레탑을 격살한 처인부곡 전투, 그 보상으로서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이 되는데요.
처인현의 경우에는 이 부곡에서 바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으로 2단계에 승격했다면, 이간현은 소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으로 1단계밖에 승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다인철소 전투의 성과는 처인 부곡의 전투처럼 몽골군의 지휘관을 죽여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인철소는 유명한 철 생산지이고 몽골이나 고려 모두에게 굉장히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행정구역인 소로서 이 처인부곡처럼 현으로 승격되는 급은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는 걸 볼 때 이 역시 나름 파격적인 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투의 승리로 인해 충주목과 다인철소, 충주목 내에 위치한 다인철소의 지역적 위상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없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충주산성 위치와 방호별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호별감이 뭐냐면, 제3차 침입기간인 1236년 6월을 시작으로 해서요, 1243년, 1252년, 1257년 총 4차례에 걸쳐서 육품에 해당하는 낭장급의 무인을 이 산성에 파견합니다. 물론 이제 해도에도 파견을 하는데요. 주로 내륙 지역에 있는 산성에 파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산성 방어 별감인데요. 주로 하는 일은 산성에서 몽골군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실제 기록을 보면 제5차 침입에서 충주산성 방어별감 김윤우가 충주산성에서 사료에는 이제 충주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몽골군을 격퇴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충주산성 방어별감이라고 하는 관직명으로 봤을 때, 또 방어별감의 임무가 그 특정 지역의 백성들을 산성으로 모아서 산성으로 결집시킨 다음에 이 산성을 중심으로 몽골군을 막아내는 것이 임무였기 때문에 산성에 파견되어 전투를 지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료에 보면 단순히 충주를 포위했다, 또는 충주성을 공격했다, 또는 주성을 포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충주성, 충주, 주성은 읍성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충주 지역에 있는 철룡산성의 경우, 이곳에는 이제 지금의 여주인 황려현의 수령이었던 황려현령과 방호별감 조방원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룡산성이 철룡양근 두성이라든지 또는 철룡성 별감이라든지 사료상 산성과 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동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주가 이제 지금의 철원입니다. 동주의 경우에도 동주산성 방호별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동주산성을 지키고 있겠죠. 근데 이제 사료에는 그냥 동주 등의 성이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역시 산성과 성을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는데요. 이 동주산성의 상황을 보면 방호별감뿐만이 아니라 이 동주 지역을 비롯한 동주 지역의 수령, 인근 지역의 수령, 또는 그 휘하의 관리, 사졸, 주민들이 모두 이 동주산성의 입보에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동주산성이라고 하지만 동주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동주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주의 치소, 즉 동주의 행정 중심지 자체가 동주산성으로 옮겨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동주라고 하는 치소와 동주산성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동주로 병사를 보내라, 또는 동주에 소식을 전해라 할 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주 읍성이 아니라 동주 산성이 됩니다. 즉 중앙정부 입장에서 또는 사료를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주성, 읍성과 산성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호별감이 파견되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제5차 침입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충주성, 주성,
또는 충주는 곧 충주 산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성과 성, 주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고 방어별감 자체가 산성에서 방어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성에서 방어를 안 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파견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주, 충주성, 주성은 충주산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충주산성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충주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발굴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고려시대 유물이라든지 축성 기법으로 봤을 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발표자이신 이제 김호준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림산성과 덕주산성을 보통 충주산성이 아니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주성과 산성은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별감이 대림산성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곧 충주산성일 수가 있고요. 방어별감이 덕주산성으로 가게 되면 방어별감이 충주에 있는 수령과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겠죠. 그러면 덕주산성이 또 충주산성일 수도 있습니다. 즉 충주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산성이 충주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충주산성을 저는 이제 약간 불특정 다수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어별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충주산성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주산성을 대림산성이냐 또는 남산성이냐 뭐 덕주산성이냐 꼭 이렇게 한 곳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제5차의 경우에는 충주산성을 대림산성으로 많이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차의 경우에는 월악신사라고 하는 이 월악산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 신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의 산성은 덕주산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주산성이 덕주산성이냐 대림산성이냐 이러한 논쟁이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주성하고 산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성을 읍성, 산성을 덕주산성으로 각각 비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 판단에 의하면 주성은 충주성, 주성, 충주산성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주성 자체가 이제 방어의 어떤 주력일 수가 있습니다. 즉 방어별감이 또는 충주의 수령이 이 주성에서 만약에 항전을 한다면 저 주성은 충주산성일 수도 있고 또는 그곳이 읍성이면 읍성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있는 산성은 월악신사 때문에 덕주산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성은 대림산성 또는 여타의 산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읍성이라고 꼭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성일 수도 있고요. 대림산성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산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림산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요 산성, 덕주산성으로 보는 경우는 이 산성에는 관리와 노약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방어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주성의 주력 병력이 집중돼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방어별감이 파견되었다면 저 주성에 파견되어 있었을 것이고 방어별감의 임무상 저 주성은 산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예, 두 번째는 제가 좀 잘못 썼는데요. 방어별감이 파견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주요 입보처는 저 산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주성이 이제 주요 입보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 사료의 경우에 주성의 경우에는 좀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꼭 읍성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산성은 덕주산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맺은 말은 이제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